생생경제. 네,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적은 돈 투자처 찾고 싶은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부동산도 주식시장도 지금은 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부터요. 지난해까지 투자시장을 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데 그러고 보면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접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더 좋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투자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인지 잠시 후 김은경 생생경제 3부에서 광고 듣고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DI 엔진의 강력한 파워, 16휠 기준 18.2km의 압도적 복합 연비, 새로워진 소나타 하이브리드, 지금 출발합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리츠, ELS 등 간접 투자의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든 분들도 많고요. 근데 여유가 있더라도 불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투자할 곳이 없다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승자는 있던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지 투자시장을 분석해 봤더니 승자는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였다고 합니다. 리츠가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줄은 저도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좀 달라진 자산투자 패러다임에 대해서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자본시장 실장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한신문이 조사한 것 같던데 작년까지 6년간의 투자시장의 수익률을 봤더니 상위권이 대부분은 이 직접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라 간접 투자 상품이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나온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요. 예. 최근에 나온 주요 자산 투자 수익률 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수익률이 1위에서 3위까지가 모두 간접 투자 상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상품들은 아니었고요. 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1위가 리츠였고요. 네. 2위가 부동산 펀드, 그리고 예. 이제 3위가 주식형 펀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그렇군요. 수익률 조사에서는 이러한 상품들 말고도 이제 코스피라든지 회사채, 채권형 펀드, 정기예금이라든지 국고채, 그리고 주택 직접 투자 등이 이제 포함이 되었었는데,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률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품들은 주로 이제 간접 투자 상품들이었다라는 그런 네. 특징들이 이제 관찰이 되었죠.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요, 지금 리츠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펀드잖아요. 리츠는 펀드의 일종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부동산 펀드가 지금 따로 항목이 있던데 네네. 두 개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하나는 이제 주식 회사이고요. 다른 네.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펀드라고 얘기하는 집합 투자 기구다. 네. 그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 리츠와 부동산은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특정 부동산에 투자한 후에 예. 투자 운용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뭐 이런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둘 간에는 투자 수익의 지급 방식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리츠는 주식의 형태로 발행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 펀드는 집합 투자 기구이기 때문에 수익증권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리츠는 배당금의 형태로 이제 수익을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 펀드는 수익증권에 대한 배당 수익으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리츠에 투자를 하시게 되는 분들은 리츠의 주주가 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주의 자격이 아니라 펀드 가입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 이제 이러한 차이가 거래 방식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만기가 오기 전까지 예를 들어 현금화가 좀 필요한 경우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중도에 좀 환매를 하고 싶은 중도에 경우? 환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투자분을 조금 현금화할 그런 네. 필요성은 모든 투자자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이고요. 한국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매각을 함으로써 투자 자금을 손쉽게
이제 현금화가 아. 할 수가 있죠. 네. 다만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중도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펀드가 결산을 하고 해산을 할 경우에만 가능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현금성에 있어서는 리츠에 비해서는 부동산 펀드가 조금 더 불리한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불리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펀드가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운용 대상 자산에 대한 규제가 리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낮은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럼 예를 들자면 이제 리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거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그 운용 대상이 되는 부동산들을 담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리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정 형태의 부동산들만 담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가와 같은 그런 이제 부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대규모 투자 수단이 되는 그런 이제 부동산들로 일부 부동산들이 제한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 임대 전용 부동산이라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굉장히 이제 부동산의 취득 가능성들이 일정 부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츠가 부동산 펀드에 비해서는 운용 자산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한 규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 상품들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좀 특이한 경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예. 그 이제 현재 가장 많이 이제 포함되고 있는 것이 이제 업무용 빌딩, 네.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상가 시설, 그리고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동산 펀드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해외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해외 대규모 그 상업 단지라든지 아니면 네. 뭐 비즈니스 호텔 같은 그런 부분들이 부동산 펀드에 있어서 중요한 투자 대상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그냥 집을 샀잖아요. 네네. 집을 사거나 상가를 사거나 땅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직접 투자를 했는데 네. 부동산도 그러면은 이제 간접 투자의 시대가 오는 건가요? 직접 투자에서 간접 투자로 점차 바뀌고 있는 것이 트렌드인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외국에서 있어서도 이제 폭넓게 관찰되는 그런 이제 트렌드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예.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간접 투자에 비해서 직접 투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만요? 아니면 다?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등이 모두 모두. 이러했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자산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우 높은 수준의 분화와 전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들, 부동산 상품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네. 위험성들을 개인들이 정확하게 분석해내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개인들이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의 방식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이유를 들어보면 간접 투자의 경우에는 개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종류의 상품들도 투자가 가능하다.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좋은 매물이라고 판단되는 예를 들어 1,000억 원짜리 대규모 상가가 있었다. 그러면 개인들은 사실은 이러한 상가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어렵죠.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이걸 간접 투자의 방식으로 해서 자금을 집중적으로 모으게 되면 네.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고 고수익의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이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간접 투자의 트렌드 변화에 대한 것들 그리고 네네. 어느 정도의 장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간접 투자하면은 어쩐지 좀 그 수익도 간접적으로 얻을 것 같고 단점도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간접 투자가 직접 투자에 비해서 더 이렇게 수익률이 낮다라는 인식이 사실은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현실적으로 살펴봤을 때 간접 투자가 직접 투자에 비해서 수익률이 더 낮지 않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이고요. 그렇군요. 많은 보고서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그 투자의 기간, 그러니까 투자 지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간접 투자에 비해서 짧았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부동산이나 혹은 다른 종류의 자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더 높은 수익을 낸다라는 네. 거는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제 사항인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 간접 투자가 직접 투자에 비해서 뭔가 왠지 수익률이 낮다라는 이러한 인식은 조금 네. 불식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건 어쩐지 그런 것이고 사실은 네. 아닌 거군요. 네, 실질적으로 통계나 혹은 보고서를 통해서 그 분석을 해보면 네. 간접 투자의 수익률이 직접 투자에 비해서 절대 더 낮지 않다라는 예. 게 전반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주식이든 뭐 채권 같은 경우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이든 네네. 다 간접 투자 쪽으로 많이 가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주식, 부동산, 좀 전에 채권도 말씀하셨는데 예. 채권조차도 간접 투자의 방식이 훨씬 더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일반적인 투자 방법으로 정착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트렌드는 이미 일정 부분 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는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혹은 주식 시장에서도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의 비중이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거는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시장에 잘 정착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식 시장 중에서도 요즘 보면은 그냥 직접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다 보다는 펀드의 시대가 열린 것은 확실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펀드에서 더 나아가서 네.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ELS, 뭐 ELW 뭐 이런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네. 이런 것도 하나의 간접 투자라고 봐야지 되겠죠? 간접 투자로 보시는 게 더 타당하실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ELS 같은 상품도 네. 그 상품의 구성은 그 상품의 수익률은 주가 지수나 혹은 개별 종목의 주가에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지만 그 구성 내용을 보면 오히려 채권에 투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요? 예,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 투자의 영역보다는 간접 투자의 영역이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금리, 저성장,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뚜렷한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네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금리, 저성장의 시대에 있어서는 당연히 직접 투자를 해봤자 결국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그 저금리 수준에 준하는 그 정도의 수익률밖에 기대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따라서 간접 투자를 통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러니까 그 투자 전략의 관리라든지 혹은 위험 관리를 통해서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방식으로 옮겨가는 것이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투자 자산들을 이제 보유 자산들을 네. 분석을 해보면은 대부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도 그렇더라고요. 부동산의 비중이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렇게 일단 간접 투자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네. 자연스럽게 금융자산의 비중이 좀 높아지기도 하겠네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접 투자 자산, 그러니까 간접 투자 문화가 이제 확장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특정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네. 굉장히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을 선호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계란은 나눠서 담아야지 되는. 예, 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위험도 상대적으로 줄이게 되고 예. 또 일정 부분 수익성도 향상되는 부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접 투자의 방식이 이제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 당연히 네. 지금처럼 이렇게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네. 투자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자본시장 실장이었습니다.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오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오로 정렬 2588 2588. 예, 생생경제 3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생생로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요. 정부가 공공기관 또 공기업의 인사비리를 없애겠다고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주는 인사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생로펌 시간에는 과대 광고를 기반으로 쓰여진 뉴스
이 믿었다가 손해봤을 경우에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요. 문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YTN 라디오의 앱 예스나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 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여보세요? 정우 오빠, 씻었어요? 네, 씻었어요. 그럼 토너, 에센스, 아이크림, 로션 단계별로 알지? 아, 왜, 귀찮냐? 아니야. 남자 어려워하지 말고 우르보스. 무심한 듯 발라도 하루 종일 촉촉. 우르보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남자를 아니까 우르보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이고요.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이 공공기관, 공기업의 인사비리를 뿌리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2015년 공공기관 인력 운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골자인가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예.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인사 원래 공공기관에서 뭐 이렇게 인력을 뽑는다 하는 개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17,187명인데 뽑는다는 개요가 있고,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의 인사. 이게 네.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인사에 그동안 좀 표현이 미안한 얘기입니다. 비리가 이게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공공기관, 공기업과 정부 산하의 중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를 투명하게 뽑고 사람들을, 예. 그다음 승진, 그 안에서 징계, 뭐 해고 이렇게 모든 인사 업무와 관련된 거를 확실하게 하도록 그 계획을 정부가 만들어서 이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기업마다 참 사실은 이 거대 공기업들 뭐 한전이다 뭐 우리 국내 공기업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사람 하나 제대로 뽑고 관리 못한다는 거는 이 거대한 공룡이 부끄러운 네.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어쨌든 인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그 인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물론 그 회사 뭐 대표라든가 CEO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채용에 관한 거, 면접에 관한 거, 승진에 관한 거, 징계에 관한 거, 이런 걸 모든 걸 거기 결정하게 했으니까 예. 인사를 두고 둘러싼 어떤 그런 부정, 청탁 뭐 이런 것들이 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공기업, 공공기관마다 이런 인사위원회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들어가는데, 예.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위원회가 이제 그런 인사 업무를 일체히 보는 거니까, 네. 뭐 좋게 말하면 감시 시스템이고, 어떻게 보면 감독 시스템이고, 그렇게 되는 셈이겠죠. 저는 나쁘게 보면은 또 하나의 권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예. 이 위원회 제도라는 게 한계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 공기업에서 교묘하게 하는 게 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뭐 작전을 하고 뭐 로비를 해놓으면 원하는 방향대로 못 가느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외부 인사들이 아주 줏대를 갖지 않으면 그 실무급에서 올리는 그런 내용들을 예. 끈끈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거수기 역할 혹은 동원된 말하자면 덜러리 구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부 사정은 사실 내부인들이 제일 잘하니까요. 그럼요. 그걸 예. 자세히 공개를 다 안 하면은 덜러리가 되고, 또는 아니면 그 자체가 또 완장 부대가 돼가지고 폼을 잡고 완전히 그렇죠. CEO 역할을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예. 고위 임원들 어떻게 해서 부장들, 간부들 인사 어떻게 자료 가져와 봐라요. 인사 자료 다 들고 가서 다 볼 겁니까 또는? 그러니까 이 위원회 자체가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거기서 일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해도 네. 완장 부대들이 그냥 완장 차고 완전 그 점령구처럼 그렇게 하고요. 잘못하면 덜러리처럼 안에서 교묘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감시위원회 제도는 항구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과도기적으로 오죽 답답하니까 정부가 이런 거 만들어서 함부로 못하게 했겠냐 하는 거지, 실제로 이게
어떤 뭐 지속 발전하다가 계속 갈 인사 시스템 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된다면 이게 또 얼마나 큰 권력이 돼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네. 외부 전문가라는 것도 조금 문구상으로 애매한 것이 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얘기를 하는 건지 인사와 관련된 전문가를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외부 전문가라고 해서 그 회사와 직접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는 해뒀는데 예. 그 회사 일과 직접 관계였으면 그 인사의 특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요. 운전을 잘하는지. 예. 또 잘하는 사람은 그동안 우리가 그 한수원, 한국 수력원자력 발전에서 납품 비리에서 보듯이 또 이리저리 막 얽혀있기 때문에 네. 아주 모르는 사람을 관계 없는 사람들은 생뚱맞은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고 좀 아는 사람은 또 그 고리 속에 갇히는 사람이 되니까 네. 이거는 오죽 답답하니까 이런 정책을 냈나 하지만 사실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스스로 자존심을 찾고 인사 문제 예. 정도는 네.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정부가 칼 빼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몽둥이 휘두르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한다 하는 자존심이 사실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죠? 그렇죠. 그래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오죽했으면은 이런 위원회를 돕겠냐라고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죽 못했던 그 상황들이 워낙 심각했어요. 예. 그래요. 맞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저도 뭐 이 단계 차제 전에 감사원에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원이 봤더니 이런 겁니다. 익명을 하긴 했는데 뭐 의약품 관련 그런 공공기관에서 어떤 대학에 계시던 분이 원장으로 왔어요. 네. 그러니까 오니까 자기 제자, 저희가 대학에서 교수를 했을 때 제자 3명을 그냥 연구원으로 고용해버렸는데 아무 조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그냥 규정 무시하고 채용해버렸죠. 또 어떤 지방 공기업을 보니까 공기업에서 알아서 끼는 거예요. 사장 후보자로 누구 온다 하니까 사장 후보자의 조카를 필기시험도 없이 면접도 없이 데리다 뽑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거 뭐 발전 자회사 중에서는 이제 발전 회사 이런 게 복잡한 한전이 있고 또 발전 자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 발전 자회사가 또 설립한 서비스하는 또 작은 또 손자 회사도 있고 한데 이런 데를 만들어 놨더니 그때는 75명인가를 뽑는데 그냥 뭐 면접도 없이 뭣 없이 그냥 주르륵 뽑으면서 또 모기업에서 퇴직자들 25개가 뽑고 이러니까 이게 투명성도 없고 뭐랄까 공정성 또는 공공성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그냥 주변 사람들을 데려오는 이런 문제도 상당히 크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다 뭐 우리가 다 그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 이 공공기관에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정부가 이런 규정을 참 적용하라고 한 공공기관에서 뽑는 인력이 이 취업난에 이 어려운 이 고용 대란에 17,000명을 뽑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17,187명을 뽑거든요. 이 중에는 이제 고졸직이 2,075명이고 어쨌든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에 취업하려고 우리 젊은 세대들 혹은 중간에 또 경력자 중에서 얼마나 들여다보고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들여다보는데 여기에 뭐 어쨌든 했는데 아유 나 실력 없어 떨어졌나 봐 내년에 봐야지 아니면 다른 데 맞춰야지 이러면 괜찮은데 야 그렇고 그렇다더라 그게 스트레스 뭐 그중에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어쩌라 소수라도 그렇게 이상하게 뽑고 들어가서도 이상 과정으로 오래되고 이래 된다면 그 떨어진 그 취업의 뜻을 못 이루는 사람은 쉽게 수긍을 안 하겠죠. 그런 문제를. 그죠? 공개뿐만이 아니라 이제 민간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현실성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심사 기준이 어떤 것이었고 이 사람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민간 부분은 공공기관하고 사실은 약간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민간 부분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그 종사자들에서 가점이 있죠. 네.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노조 같은 데서는 내가 근무했으니까 30년 했으니까 내 자식도 채용해달라. 이제 어떤 기업에는 공공연하게 갈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양면성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사기업의 팔레시인데다가 근데 사기업에 오래 종사했던 사람이 우리 회사를 더 잘한다. 예사심도 더 있다. 그리고 어렵게 됐을 때 회사를 더 이해할 것이다. 뭐 이런 이유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논란이 되겠죠. 그러나 양면성에 있어서 예사심이 더 있는 사람을 가산점을 줘서 뽑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도 상장되고 공개된 기업인 만큼 완전 공개 절차를 거쳐 똑같이 하게 할 것이냐. 뭐 그거는 약간의 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회사마다 할 텐데. 근데 이거는 공기업이고 공공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중심이 안 잡아주면 우리가 대기업에 예를 들어 뭐 현대자동차부터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노조에서 노사협의를 할 때 월급 올리는 것 대신에 내 자식들 여기 취업하게 해달라는 그런 조항을 끼웠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고용 승계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얼마 지난주엔가 그 사실은 그 정부에서 발표한 그 수치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많은 대기업 우리나라 뭐 대기업
10군데 중에 7군데였나요? 3군데나 하여튼 그 정도로 그런 게 단체 협약이 되어서 가산점을 주고 꼭 말씀드린 대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네. 논란이 되잖아요. 뭐 일자리가 많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젊은 세대들이 볼 때 지금 뭔가 공정하지 않다. 그러게요. 페어하지 예. 않다.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해진단 말이죠. 지속가능. 근데 그런 것들이 공공기업,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공무원에서 한 발 떨어진 공기업이나 중공공기관에서 좀 클리어하게 해줘야 된다. 네.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원님 보시기에는요, 예. 이 위원회가 뭐 소개 성과를 이루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것 말고도 이 공기업 공공기관의 인사 비리를 좀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솔루션은 없을까요? 첫째는 우선은 이 인사위원회 제도는 공기업 비리를 근본적으로 과연 뽑을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좀 회의적입니다. 이 네. 위원회에 대한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눈 제도로 양면성 때문에 네. 그렇고 다만 이제 위원회가 자꾸 감시 감독을 잘하고 여기서 휘둘리지 않게 해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주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번에 한수원처럼 납품 비리 못지않게 거기 서비스 비리 못지않게 이게 있으면 결국 뭐 감사원이 나서는 것이고 예. 총리실 산하에 무슨 감찰반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데 나서고 또 검경이 이렇게 한 번씩은 보겠죠. 그래가지고 정말 이 문제가 있다 하는 데는 이제 들어가게 되고 수사를 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될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건절된다면 이 참 거대 기업이 하기엔 너무나 불명예스럽고 내가 볼 네. 때는 자기네들 자존심이 있는 일이다 이거죠. 스스로 규정을 딱 만들어 가버리면은 예.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사실 공공기업이 뭐 금융, 뭐 가스, 전기 너무너무 많은 분야를 네. 독점적으로 그렇죠. 자기네들 운영하잖아요. 그죠? 자율적으로 좀 잘해야 이렇게 타율적으로 규제받지 않고 인사 비리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스스로. 네. 스스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 법률 생생로펌. 저는 기사를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독자들이나 청취자들, 이 광고하고 어떻게 기사를 구분을 하겠어요? 이것이 결국은 법률적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이런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고인지 기사인지 모르는 거 정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광고형 기사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게 그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꽤 있죠. 네, 일단 사실에 근거하고 무엇보다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 기사가 네. 사실상 광고로 이용되는 경우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죠. 노골적으로 특정 업체나 제품을 광고하는 내용부터 네. 특정 업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뭐 경쟁 업체를 비방한다거나요. 또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까지 세부적으로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 살펴볼 최근 사례에서는 이런 기사형 광고와 관련된 언론사의 직접적인 책임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일반 소비자들인 A씨 등이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A씨 등은 어느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네. 어떤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네. 사실 이 업체는 알고 보니 유령 업체였던 거죠. 근데 기사의 형태로 돼 있어 이거는 광고입니다. 뭐 이런 게 없었나 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A씨 등은 해당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믿고 제품을 구입했다가 결국 물건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게 된 사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네. 이 경우 해당 업체가 유령 업체이다 보니 실질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을 리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피해자들은 네. 직접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왜 잘못된 광고를 기사 형식으로 게재를 했는지 네. 이 부분은 잘못이 아니겠느냐라고 따져 물으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죠. 예, 그러면은 이게 사실관계를 일단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기자에 대해서도 부장이 혼낼 수가 있고요. 이제 문제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뭐 승인을 한 건 또 부장이었을 거니까, 부장이고 언론사였을 거니까 언론사의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면 언론사가 정확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그 광고주의 일방적인 설명에 따라서 기사의 형식으로 그런 광고를 그대로 게재했다가 만일 독자들이 피해를 봤다면 네. 언론사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이었죠.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해당 재판부는요.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용 기사를 보고 인터넷 쇼핑몰 제품을 구입했다가 이 사기를 당한 A씨 등이 언론사 4곳을 이제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것도 부분에 아니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종결했죠. 네, 그러면 재판부가 판결문에서는 어떻게 언급을 했나요? 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사가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기사형 광고를 그대로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광고라는 것을 외형상 명백히 표시를 해서 네. 독자가 신중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설명했고요. 이것을 위반한 결과 독자들에게 사기라든지 어떤 그런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보도 기사를 게재하는 등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결국 이 부분은 피해와의 어떤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는 잘못이다라는 네. 취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 보도기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없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광고를 기사처럼 게재해서 피해를 줬다. 이걸 기사로 쓰라는 말이겠죠. 뭐 그런 취지죠. 네. 네. 근데 이게 또 일부 승소라는 결론을 보면은요. 재판부가 이 원고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그 청구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통상 그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는요. 예. 손해를 이제 뭐 공평타당하게 분담 나누겠다라는 차원에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은 없는지 이 부분을 꼭 따져 보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법률상 과실상계다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최종적인 배상액을 조율하는 부분이 있죠. 이 사건의 경우도 재판부는요. 피고 언론사들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독자들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독자는 무슨 잘못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급한 부분이요. 네. 독자들이 만약에 기사를 아주 세심하게 봤다면 예. 특정 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기사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런 점을 언급했고요. 네. 그렇다면 그런 기사의 형식이지만 예. 광고의 색채가 짙은 이런 기사를 받아들일 때는 어느 정도 본인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죠. 변호사님도 이 광고성 기사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러면은 독자들이 이걸 보고 좀 이거 광고 아니야라고 의심할 만한 그게 있던가요? 아무래도 그 좀 경쟁 다른 제품을 네. 소개한다거나요. 이렇게 객관성 있는 그런 표현보다는 네. 한 업체가 그 제품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좋은 점이라든지 지나치게 좀 쏠려 있었군요. 약간 주관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문제였죠. 예, 그러면은 독자들도 어쨌든 책임을 어느 정도는 져야지 되는 거네요. 네. 이번 판결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고 사실상 광고를 이것을 기사의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작성해 준 부분이 있다면 그동안 일부 아주 극히 일부겠지만 일부 언론사라든지 기자분들의 어떤 관행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법률적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의미가 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소비자들의 어떤 피해와 그다음에 해당 광고용 기사와의 법률적인 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한 법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광고형 기사는 물론이고요. 혹은 이제 잘못된 신문 기사나 뭐 방송 기사나 이런 기사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나요? 네, 일단 소송이라는 것은 너무 극단을 예. 거둘 수 있죠. 그다음에 비용이나 시간도 많이 들고요. 망설일 수 일단은 다 있는데요. 소송 건다 이렇게 얘기들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뭐 선진국에서는 ADR이라고 해서 대체적인 어떤 분쟁 해결 수단을 많이 마련하고 있고 네. 우리도 ADR의 일종인 또 중재제도가 있죠. 언론중재위원회. 그렇습니다. 예. 인터넷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잘못된 보도를 통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도 어떤 내부 조정이나 중재를 정식으로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거나 네. 또는 기사의 게재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하루가 다르게 아주 늘어난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라면 해당 기사에 대해서 또
가처분 신청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기사에 대해서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과 같이 직접적인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겠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일정한 요건을 더 면밀하게 살펴야 되겠습니다만 네. 형사상 고소도 가능한 경우가 있죠.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권리 행사 방법에 대해서는 네. 신중하게 판단하시되 만약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네. 한다면 각종 무료 법률 상담소라든지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언론사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개재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또 새로 알았는데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는 있나요? 흔하진 않죠. 그런데 저도 네. 직접 어떤 언론에 대한 어떤 피해 때문에 신청을 하는 예. 경우가 있는데요. 법원이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급박하다라고 한다면 네. 정규 방송이나 이 스케줄을 보고요. 내려라. 그 전에 이거군요. 이제 가처분을 통해서 임시 네. 지위를 정하죠. 네, 그렇군요. 이 관련된 내용해서 마지막으로 참고할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알려주시죠. 네, 잘못된 표시 그리고 광고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줄여서 우리가 표시광고법이다 이렇게 흔히 표시광고법. 말하는데요. 네. 소비자를 아주 속이거나 기만하거나 뭐 잘못 알게 하는 그런 광고에 대해서 일반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죠. 최근에는요. 이런 어떤 기사 형식 외에도 블로그 형식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거 많죠. 네, 그래서 네. 블로그 형태를 통해서 교묘하게 이제 광고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 허위 인증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특정 업체로부터 뭐 대가를 받고 작성한 광고라든지 블로그 네. 글에 불과하다면 이런 취지를 미리 좀 알리고 예. 이것은 광고 형식의 블로그다라고 신사답게 네. 알리고 광고를 게재하라 이런 취지가 또 최근에 공정위의 입장이죠. 참고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 예전에 파워 블로거들 돈 받고 많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좀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블로그의 글은 어느 업체로부터 어떤 것을 지원받아 게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요즘 쓰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정위도 예. 그런 부분을 권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그것이 광고라면 떳떳하게 광고임을 밝히고 예.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네. 점점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매체가 더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였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 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네, 오늘 워낙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생생경제도 좀 복잡하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이 통과를 했죠. 우여곡절 끝에. 그러면서 중간에 저희 중계도 좀 했었고 그렇지만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점점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 쪽으로 투자 시장이 옮겨가고 있고 그것이 개인들의 어떤 투자자들의 리스크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저희 생생경제 끝나도 홈페이지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방송 이야기 또 방송의 뒷이야기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민경이었습니다.